최근 반도체 시장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모순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입성하며 40조 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주문이 몰렸고 미국 시장에서는 상장 첫날 두 자릿수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세계가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력에 뜨겁게 화답한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부펀드와 기관 투자자들이 앞다퉈 주문을 넣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번 상장이 얼마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이 세계 자본시장의 심장부에서 이런 대접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찬 장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내 증시로 눈을 돌리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시기 코스피는 4% 넘게 무너졌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대장주들은 나란히 급락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박수가 쏟아지는데 여의도에서는 정반대의 표정이 펼쳐진 겁니다. 도대체 왜 미국에서는 축제였던 일이 한국에서는 공포로 번졌을까요? 같은 기업, 같은 실적을 두고 이렇게 엇갈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시장의 구조를 다시 들여다봐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을 짚고 싶습니다. 반도체 산업 자체가 꺾인 게 아니라 시장의 구조와 심리가 만들어낸 착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93%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세계가 대한민국 반도체를 사가는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주가는 얼어붙었는데 정작 실물 경제의 온도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통계로 확인되는 실물 지표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오히려 역사상 가장 강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주가와 실적이 이렇게 정반대로 움직이는 상황을 단순히 고점을 찍었다는 신호로만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착시에 불과한 걸까요? 시장에는 늘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데이터와 사실을 근거로 냉정하게 판단하는 자세입니다. 감정에 휩쓸려 팔아버리기 전에 먼저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물 지표는 뜨거운데 주가만 얼어붙은 이 기묘한 괴리, 오늘 이 현상의 뿌리를 하나씩 파헤쳐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정말 고점인지 아니면 흔들리는 개미들만 흔들리고 있는 건지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진짜 고점을 판단할 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면 지금 반도체 시장이 정말 위험한 국면인지 아닌지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확인 가능한 기준을 세워야 흔들리지 않고 시장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신용융자 잔고의 급격한 팽창입니다.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투자자가 급증한다는 건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이성적 판단보다 추격 매수에 몰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지만 하락이 시작되는 순간 반대 매매가 연쇄적으로 터지며 낙폭을 키우는 뇌관이 됩니다. 빚으로 쌓아올린 상승은 그만큼 되돌림도 가파를 수밖에 없다는 게 시장이 오랫동안 반복해온 교훈입니다. 둘째는 대규모 신규 상장, 즉 초대형 IPO의 등장입니다. 새로운 주식 공급이 쏟아지는 시점은 역설적으로 시장이 정점에 가까워졌다는 신호로 해석되곤 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순간 기존 물량의 희소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시중 자금이 신규 상장 물량으로 분산되면 기존 종목에 몰려있던 매수 여력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대형 IPO가 몰린 시기마다 기존 우량주들이 단기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반복적으로 관찰되어 왔습니다. 셋째는 소수 종목에 쏠린 지수 상승과 투기적 과열입니다. 전체 지수는 오르는데 정작 상승을 이끄는 종목이 몇 개로 좁혀지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테마성 종목까지 급등하는 현상이 겹치면 시장 내부는 이미 균열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정석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지수 뒤에서 정작 시장의 체력은 조용히 약해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지금 반도체 대형주들은 뚜렷한 실적과 수출 데이터라는 뒷받침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세 번째 신호와도 결이 다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야 진짜 경고음이지 하나만 관측됐다고 해서 곧바로 폭락을 예단하는 건 성급한 판단입니다. 하나의 신호만으로 시장 전체를 재단하는 건 오히려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의 이 신호들이 실제로 얼마나 겹쳐 있는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SK하이닉스 나스닥 상장을 이 세 가지 잣대에 대입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초대형 IPO라는 두 번째 신호는 분명히 포착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신호, 즉 신용융자잔고의 이상급증이나 소수 테마주 중심의 투기적 과열까지 함께 확인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도체 산업은 수출 지표와 실적이라는 탄탄한 펀더멘털을 근거로 상승해온 흐름에 가깝습니다. 세 가지 경고음 중 하나만 올리고 있는 지금 상황을 곧바로 시장 전체의 고점 신호로 확대 해석하는 건 지나친 비약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급락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 공포에 휩쓸려 함께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하락장에 초입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판다는 이유만으로 따라 파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손절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그 불안감에 휩쓸려 함께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타이밍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최근 하루 만에 14% 넘게 급락했다가 불과 며칠 뒤에는 장중 12% 급등하며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등락 구간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저점에서 팔고 고점에서 다시 사는 최악의 패턴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널뛰기 장세는 시장이 아직 방향을 확실히 정하지 못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조언하는 대응법은 명확합니다. 먼저 매도의 이유가 기업의 펀더멘털 훼손인지 아니면 단기 수급이나 심리적 요인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급락의 배경에는 예탁증서 3장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소멸된 뒤에 차익 실현, 실적 눈높이에 대한 부담,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겹쳐 있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훼손된 상황이 아니라 단기적인 수급 충격에 가깝습니다. 회사가 만드는 제품과 기술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시장 심리만 급격히 얼어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력과 실적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돌아봐도 비슷한 패턴은 반복돼 왔습니다. 대형 호재가 소멸된 직후 단기 급락이 나타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실적이라는 본질이 다시 주가를 끌어올린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충격과 구조적인 하락을 구분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면 결국 가장 크게 흔들리는 지점에서 시장을 떠나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국면일수록 한 번에 몰아서 매도하거나 매수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보며 분할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시장은 늘 예상보다 과열되거나 과매도된 상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급하게 한 번의 결정을 내리기보다 여러 차례로 나누어 대응하는 태도가 결국 변동성을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급락 국면에서 조급하게 전부를 정리하기보다 일부는 남겨두고 흐름을 지켜보는 여유가 오히려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반도체처럼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일수록 단기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 큰 흐름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실적과 수출이라는 본질적인 지표가 견고하다면 며칠간의 등락은 결국 노이즈에 가까울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주가가 일시적인 심리로 인해 저평가되는 순간이야말로 오히려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구간일 수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를 보며 큰손들이 뭔가 알고 떠난다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진실 하나를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 매도의 상당 부분은 개별 기업에 대한 비관적 판단이 아니라 지수 추종 자금의 기계적인 룰에 따른 결과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외국인 매도라는 단어 하나에 지나치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MSCI 신흥국 지수에 속해 있는데 이 지수 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면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들은 비중 조절을 위해 기계적으로 물량을 덜어내야 합니다. 이건 펀드 매니저의 판단이 아니라 규칙에 의한 매매입니다. 특정 종목의 실적이나 전망을 나쁘게 봐서 파는 게 아니라 지수 편입 규칙을 지키기 위해 자동으로 팔아야 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런 기계적 매매는 시장이 열려있는 한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최근 두 종목의 주가 급등으로 신흥국 지수 내 비중이 커지자 관련 ETF들의 리밸런싱 압력이 함께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 기업의 주가가 잘 오를수록 지수 내 비중 규정 때문에 오히려 매도 압력이 커지는 구조적인 모순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아직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실패한 구조적 한계도 한몫합니다. 정부가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외국인 투자 등록제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선진국 지수 편입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와 기술력을 감안하면 선진국 지수 편입은 시간 문제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지만 그 시간이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여전히 신흥국으로 분류된다는 사실 자체가 아이러니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이 구조적 한계는 단순히 지수 분류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자금 흐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장기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돼 잠재력이 있습니다. 지금의 신흥국 지수 체제에서는 오히려 우리 대표 기업들의 성장이 역설적으로 매도 압력을 부르는 기형적인 구조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즉, 외국인의 매도세를 무조건 부정적 신호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지수 구조와 자금 흐름이라는 기계적 요인을 함께 들여다봐야 진짜 그림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큰 손이 등을 돌린 게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흐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불안감의 상당 부분은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한국 증시는 왜 이렇게 저평가를 받는 걸까요? 그 답을 시장의 구조적 특성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단순히 특정 종목이나 특정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오랫동안 짊어져온 구조적인 특성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기술주라는 뚜렷한 주도 산업이 오랜 기간 지수를 이끌어왔습니다. 반면 한국 증시는 반도체, 자동차, 화학, 바이오, 2차 전지 등 다양한 산업이 번갈아가며 주도권을 쥐는 구조입니다. 이 말은 곧 특정 산업이 꾸준히 시장을 이끌기 어렵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 어떤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할지 예측하기가 훨씬 까다롭다는 뜻입니다. 다양한 산업이 고르게 발전해 있다는 건 분명 감점이지만 시장 예측이라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으로 익히는 역설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런 엎치락뒤치락하는 구조는 시장 전체의 난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상대적으로 낮은 이익 배수를 매기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미국 경쟁사 마이크론보다 실적은 앞서면서도 주가 수익 비율은 오히려 40% 가까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이건 특정 종목이 아니라 한국 시장 전체가 오랫동안 짊어져온 저평가의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력을 세계 최고 수준이 돼 정작 시장에서의 대우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셈입니다. 여기에는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 낮은 배당 성향, 잦은 정책 변화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해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표현이 오랜 시간 꾸준히 언급되어 온 것도 이런 복합적인 배경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오랜 꼬리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움직임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이런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직접 진출,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로드맵 추진 등은 이 저평가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의 신호로 읽힙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스스로 세계 무대로 나가 제값을 인정받으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지금 오랫동안 굳어져 있던 저평가의 공식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저평가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한 선례가 있는 만큼 대한민국 기업들의 이번 도전 역시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 한국 증시의 저평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 만큼 해소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 자체는 분명해 보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스스로 제 목소리를 내며 가치를 증명해가는 지금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래된 꼬리표도 언젠가는 역사 속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ADR 상장이 정말 국내 본주 주가에 도움이 될까요? 이 효과를 세 갈래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접근성 향상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달러로 손쉽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글로벌 자금의 유입 통로가 넓어졌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본시장에 직접 상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앞으로 더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셈입니다. 둘째, 저평가 해소에 대한 기대입니다. 미국 시장은 우량 기술 기업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 배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의 TSMC는 미국 예탁 증서가 본국 주가보다 최대 25%까지 프리미엄을 받은 선례가 있습니다. 만약 SK하이닉스도 비슷한 흐름을 탄다면 미국에서 형성된 높은 가치가 한국 본주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두 반도체 강자가 나란히 같은 방식으로 세계 시장의 벽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고무적인 신호입니다. 실제로 세계 유수의 투자은행들도 이번 상장을 계기로 SK하이닉스의 적정 기업 가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셋째,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본주와 ADR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 거래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결제 시간의 차이와 전환 절차의 제약 때문에 가격 격차가 무한정 벌어지거나 즉각적으로 좁혀지기는 어렵습니다.
즉 ADR 상장 하나만으로 국내 주가가 자동으로 따라오르는 마법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결국 ADR 상장은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 재평가를 향한 하나의 강력한 발판입니다. 장기 변동성의 일희일비하기보다 대한민국 반도체가 세계 무대에서 제값을 인정받아가는 이 흐름 자체에 주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화려한 뉴욕의 밤과 흔들린 여의도의 낮 사이에는 이렇게 다양한 구조적 이유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건 순간의 소음이 아니라 실적과 기술력이라는 본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기술력을 가진 대한민국 반도체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값을 인정받아갈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